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725페이지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파트 있죠.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다한 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만 골라서 봅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이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체 하중, 하중이라는 건 그 찍어 누르는 힘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찍어 누르는 힘이 있잖아. 그 자체 무게도 견뎌야 되고, 거기다가 물건을 실어버리는 건 그 안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사람도 들어가고 각종 물건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러면 적재하중, 그 실은 무게를 말하죠. 적재하중, 또는 눈 같은 게 썼을 때 적살하중, 또는 풍압, 바람의 압력에 의한 그런 거 버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공 신고하러 갈 때 건축주가 허가권자인데 나 착공 신고하러 가요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설계자한테 찾아가서 그 건축물 설계한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더라. 어떤 게 그런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될까? 첫째, 모래점 막고 됩니다. 2층 연호 높13 처구 기기 10 지국특 이렇게 오세요. 어떻게 온다? 좀 길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서류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를 뭐 할 때? 착공신고하러 갈 때, 착공신고할 때 제출해야 된다. 누가?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 얘기죠. 그때 누구한테 가서 이 확인 서류를 받더냐?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설계자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건축 허가권자한테 착공신고한테 제출합니다. 어떤 거죠? 2층 연호 높13 처구 기기 10 지국특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 되는 건축물, 처마 높이는 9m 이상 되는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는 10m 이상 되는 건축물, 지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일정 건축물들, 또 특수구조 건축물인데 다만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되니까 특수구조 중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이라는 건 20m 이상이라는 건 빼고 10m 이상이니까 20m는 빠집니다. 그런 걸 뺀 나머지 특수구조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돼 있죠. 다만 이게 3층이었던 게 최근에 2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동시에 뭔지 아십니까? 지진안전 확인 대상도 되는 겁니다. 지진 안전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종전까지는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 지진 안전 확인인데 이제는 2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지진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3층 이상부터 구조 안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건축물을 지었는데 기둥하고 볼을 목구조 형태로 지었다. 다시 말하면 기둥하고 볼을 나무로 다 만든 그런 구조로다가 건축물을 지었다면 이거는 지진에 견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지진에 견디지 못하는 건 나무 구조가 더 지진에 강할까요? 콘크리트 구조가 더 강할까요? 나무 구조가 더 강합니다. 왜요? 나무는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흔들어져도 잘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탄력이 없어가지고 지진으로 흔들어버리면 그냥 다 부서져서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구조로 됐으면 기둥하고 볼을 목구조 형태로 됐을 때, 나무 형태로 했을 때는 그때는 3층 이상부터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되고 그 밖에 나머지는 전부 2층 이상부터입니다. 이것도 연면적도 얼마죠?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됐죠. 재작년까지는 1000제곱미터 했었어. 이제 500이야. 그래서 2층 연호 높13 처구 기기 10 지국특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것들 지진안전 면서 동시에 구조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자, 높이는 13m 이상이고 처마 높이는 9m 이상.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높이는 13m 이상. 건축물의 전체 높이는 13m. 처마 높이만 따지면 9m 이상. 그럴 때는 지진 안전 확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조안전 확인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국장은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되는 거여서 내진 등급. 그래서 이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서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따른 내진 등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되는 건축물 있죠. 어떤 것들 16층 이상의 건축물, 바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또 그 밖에 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건축물들. 그래서 둘만 해보시면 16층 이상 되는 거, 바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 뭐 해야 된다?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되는 게 있습니다. 건축사 맘대로 설계하지 말고, 그 설계자 맘대로 설계하지 말고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6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용 건축물, 준다중용 건축물, 지진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하고 돼 있죠. 그래서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6층짜리 특수구조로 된 다중용, 준다중용 건축물에 지진이 발생했다. 6층짜리 특수구조, 다중용, 준다중용, 그 다음에 지진구역.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말을 만들어 세운다. 6층짜리 특수구조로 된 다중용, 준다중용 건축물에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받아서 설계합니다. 자, 그 밖에 직통계단이라고 했죠. 직통계단이 뭐죠? 계단인데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거. 즉 계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건물이 이런 건물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계단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걸 직통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요거는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고층 건축물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중간중간에다 사람들이 피난,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만들어내. 피난 안전구역 설치합니다. 그 피난 안전구역 하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만들거나 초고속으로 하는 그런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거기다가 방독면이라든지 기타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합니다. 지금 우리 롯데 빌딩 짓는 거 있죠? 저 롯데월드, 그 친구. 그 롯데월드가 123층짜리인데 그 중에 지금 뭐 몇 층이었더라? 뭐 20층 정도에 있고 40층 정도에 있고 60층 정도에 있고 90층에 있고 그다음에 102층인가? 하여튼 최대 높이 꼭대기 102층. 거기에도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단다라고 정의하죠. 자, 그런데 원래는 작년에 시험 문제야.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초고층 건축물은 30개 층 이내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라 했습니다. 30개 층 이내마다야. 그래서 30층, 60층, 90층, 120층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 하나하나마다 30개 층 이내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라는 건 작년도 시험 문제고, 그럼 준초고층 건축물은 어디다 설치할까? 자, 준초고층의 대표적인 게 뭐죠? 예를 들면 40층짜리, 30층 이상, 50층 미만이 준초고층이니까 40층짜리라면 그건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어디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한다? 전체 층수의 2분의 1이 되는 층입니다. 그럼 전체 층수가 40층의 2분의 1이면 20층이죠. 그 20층 상하 5개 층 이내입니다. 따라서 위로다 5층, 밑으로 5층, 20층에서 25층, 15층 사이에다가 여기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요 범위 내에서 어디든지 보다 피난 안전구역을 그 중에 하나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옥상 광장에는 뭐 설치한다? 첫째,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높이 1.2m에서는 난간을 설치합니다. 또 노대, 2층 이상 되는 노대에도 노대가 이슬이 맞는 부분이니까 튀어나온 부분이죠. 베란다, 테라스, 노대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는 자, 사람들 떨어지지 말라고 1.2m에서 되는 난간을 설치할 것. 또 5층 이상 되는 층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업종이 들어오면 그때 사람들이 밑으로 다 뛰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밑에 화재가 나면 위로 다 도망가서 옥상에 피난할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해야 되고,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이 옥상이 평지봉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다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고, 만약에 옥상 지붕이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경사진 지붕 바로 그 아래에다가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 창문 등의 차면시설이라는 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A라는 대지가 있고 이쪽이 B라는 대지가 있습니다. A 대지, B 대지입니다.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 바로 담장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근데 건축물을 졌는데 여기다 이렇게 주택을 하나 졌습니다. 근데 이 주택을 졌는데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다 또 주택을 하나 진답니다. 근데 이 주택을 짓는데 여기 창문을 졌는데 이 창문을 통하여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창문을 뭐란다?
전망이 좋은 창문이라고 하고, 이런 전망이 좋은 창문은 그대로 둬야 된다? 안 됩니다. 이거다 가리개 시설, 바로 차면 시설을 설치해서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자 이 소리입니다. 저 옆집에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차면 시설이죠. 어떤 계획에 설치하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바로 담장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런 창문이 설치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이 집 내부가 보일 때 그때 여기다 차면 시설을 설치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설치하죠. 자, 건축 설비로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승용 승강기, 사람이 타고 내리는 승강기 있죠? 어떤 계획을 설치하죠?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뭘 설치했습니까? 일개설상에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그때는 따로 승용 승강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층인 건축물이야. 6층 이상 하면 안 돼.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일개설상에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따로 거기는 승용 승강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도 설치한다? 비상용 승강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때 비상용 승강기를 2대 이상의 비상용 설치는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서 이쪽을 이용하지 못하면 이쪽을 쓰고 이쪽 못하면 이쪽을 쓰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건축물, 거기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되어 있죠. 지능형 건축물이라는 건 인공지능 기능이 투입된 것들. 그래서 주택을 외부에서도 멀리서도 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뭐 해주겠대?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은 건 조경 설치 면적 같은 걸 무엇이겠다? 완화시켜 준대. 그래서 조경 설치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100분의 85까지. 그래서 15%를 더 조경을 적게 해서 원래 조경할 면적의 15% 작게 하는 100분의 85까지만 조경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에 관해서는 100분의 115까지 15%더 크게 줍니다. 그래서 조경은 원래 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를 조경 적게 하도록 이제 완화시켜주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은 원래 용적률, 원래 높이 제한에 15%를 더 크게 해주는, 그렇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의 대지가 어디에 있다?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더라. 여기는 A 지역, 여기는 B 지역. 그렇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뭔다? 그 중에 과반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과반에 속하는 부분을 그 대지 전체다 적용하겠다. 과반에 속하는 건축법에 관한 규정을 대지 전체다 적용한다는 것, 그것이 원칙이죠. 자, 두 번째,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제한 해가지고 먼저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면적 산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원래 이거는 면적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뭘 제한하느냐? 건폐율, 두 번째는 용적률, 세 번째는 대지 분할.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즉 건폐율, 네 멋대로 대지 안에다 뚱땅이 치지 말라. 용적률, 대지 안에다가 네 멋대로 건축물 너무 쭉쭉 빵빵으로 치지 말라. 이게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세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때 건폐율이라는 건 어떤 걸 건폐율이라 하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용적률이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뭘 알으려면, 이런 면적을 제한하려면, 이게 면적 제한인데 이런 걸 면적을 제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건폐율을 제한하려면 대지 면적하고 건축 면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용적률이라는 걸 제한하려면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은 또 뭘 보고 연면적이라 하죠?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이 할게. 그걸 연면적이라 하죠. 그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걸 다 더하면 이걸 연면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슨 말이 나온다? 바닥 면적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살펴보자. 첫째, 대지 면적, 두 번째, 건축 면적, 세 번째, 바닥 면적.
네 번째 연면적. 이런 용어들에 관한 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대지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대지면적이란 뭘 대지면적을 한다? 대지의 수평 토양면적을 말한답니다. 즉 대지가 울퉁불퉁한 땅으로 돼 있던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으로 돼 있던 평탄한 땅으로 돼 있던 관계없이 이 하늘에서 빛을 비쳤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지는 면적 요걸 뭐란다? 대지의 수평 토양면적이라고 부르고 요 그림자지는 평탄한 면적인 요 수평 토양면적을 대지면적을 한단다라고 돼 있죠. 근데 대지면적에서 아까 제외되는 게 있었잖아.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에 도로 있을 때 그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면적들 도로 모퉁이에서 가각전지할 때 그 삼각형 깎여 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만 정리하시고 자, 맨 밑에 건축면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두 번째 건축면적 뭐죠?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무슨 벽? 외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면적을 우리 뭐라 부른다? 건축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장 바깥쪽 벽, 외벽, 벽도 두께가 있는데 그 벽 두께 가운데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면적을 그걸 건축면적을 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장 바깥쪽 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면적. 이게 건축면적이죠. 만약에 기둥이 벽이 없다면 기둥으로 되어 있다면 가장 바깥쪽 부분의 기둥, 외곽 부분의 기둥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면적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면적에서 일부 포함시키거나 제외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바닥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럼 바닥면적은 뭘 보고 바닥면적이라 하느냐? 여기 첫째 각층 했으니까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4층 바닥면적 각 층별 바닥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층 또는 그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는 그 일부 그랬으니까 각 층별이 있고 그 일부가 있대. 그럼 일부는 뭐죠? 여기 4층에 봤더니 여기다 학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학원 씁니다. 근데 이 학원이라는 용도로 쓴 것만 끄집어내 봤더니 더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 학원 어떻게 되냐? 여기 출입구가 있죠. 그럼 여기 사무실 있고 여기 독서실 있고 이쪽은 강의실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학원 내부에서도 요 학원이라는 것 내부에서도 여기 사무실, 독서실, 여기 강의실 또 나눠지죠. 그럼 이게 사무실 바닥면적, 독서실 바닥면적, 강의실 바닥면적 거기도 바닥면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일부다 얘기입니다. 요게 일부란 개념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 이게 바로 일부란 개념으로 쓴 겁니다. 따라서 각 층별로 바닥면적이 있고 그 일부를 이런 강의실로 하려고 독서실로 하려고 사무실로 하려고 이렇게 나눠지는 또 바닥면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닥면적은 두 가지가 있다. 용도를 따지지 않고 층별로 따지는 바닥면적이 있고 어떤 특정한 학원이라는 용도로 쓰려고 나눠놓고 이건 사무실이라는 용도, 이거는 독서실이라는 용도, 이거는 강의실이라는 용도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도 바닥면적이라고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둘로 갈라지죠. 그러면 이때 각 층별 바닥면적을 다 합하면 뭐가 될까? 다시 말하면 이 건축물에 1층, 2층, 3층, 4층 각 층별 바닥면적을 다 더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그게 아까 말한 연면적이라 부른다. 이게 연면적이에요. 이거 다음은 반면에 그 일부 요거 그 중에 4층의 일부를 학원이라는 용도로 쓰려고 이걸 세수로 나눠놨죠. 이걸 다 더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거는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부른다는 거. 따라서 연면적과 바닥 면적의 합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연면적하면 뭐가 따라온다? 하나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이 전체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더하면 그건 연면적이고, 그럼 바닥 면적의 합계는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건축물의 일부를 특정한 학원이라는 용도로 쓰려고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이 하나하나를 다 합친 건 이건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빌딩하고 나오면 연면적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어떤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는 말이 나고, 건축물의 일부에 학원이라는 게 나오면 학원, 독서실, 학원 또는 병원 이런 거죠. 의원들, 학원 또는 의원 또는 식당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뭐라 부른다? 그건 연면적이라고 하지 않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냐? 그럽니다. 저 식당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되지? 저 학원에 바닥 면적이 얼마 되지? 저 예를 들면 소아과 의원의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가 되지? 그때는 바닥 면적의 합계라 부른다. 그게 아니고 무슨 빌딩 또는 무슨 건물에 그때는 얼마죠? 연면적은 얼마가 되지? 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 표현법도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그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있고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되죠. 자, 그 중에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와 비슷한 것하고 바다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에 나눠 보십시오. 그 나번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났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가 보면 거실 바깥쪽에 베란다 있잖아. 발코니. 그 베란다 발코니. 그걸 여기서는 노대 등이라고 했는데 이 노대는 바다 면적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어떻게 계산하죠? 그 노대 등은 외벽의 중심선, 즉 어디 거실의 유리창 있죠. 거기로부터 직선거리 이쪽으로 몇 미터? 1.5m를 곱한 면적은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걸 서비스 면적을 합니다. 즉 거실의 유리창으로부터 그 베란다 쪽 나가 있죠. 그 거리가 1.5m를 곱한 면적, 그 베란다 요 면적은 바다면에서 제외시켜주고 1.5m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바다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파트 내부가 우리 집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여기 거실 있고 여기 뭐 이제 여기 방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거실도 있고 이쪽에 저 주방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때 어디가 지금 베란다죠? 요쪽에 이렇게 베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여기서는 뭐라 한다? 노대 등, 그걸 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바다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바다 면적 산입한다란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어디로부터? 그 여기가 거실에 있는 유리창이 외벽인데 외벽의 중심부터 이 거리가 얼마라면 1.5m 이내에 들어있다면 저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1.5m를 곱한 면적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1.5m라면 여기까지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베란다 쪽에 1.5m를 넘어서 2m가 됐대. 2m가 되면 그때는 요거 0.5m 초과된 부분 있죠? 1.5m 초과된 부분, 1.5에서 초과된 2m까지 초과되는 이 부분은 요건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베란다 요 길이가 1.5m를 안 넘어요. 안 넘기 때문에 통상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면적이라고 부른다? 서비스 면적. 이걸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근데 1.5m 초과돼 버리면 이건 서비스 공짜 면적이 아니야. 우리가 서비스라는 건 공짜로 주는 면적이잖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해서 세금 계산할 때 또 그걸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나왔죠. 필루트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뭐로 쓴답니까?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하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필루트 구조니까 우리 이런 게 필루트 구조죠. 건물을 지었는데 밑에 층을 뭐로 만들었다? 기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필루트 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때 필루트 부분으로 된 이게 이 건축물의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 각 층별 바다 면적이 있는데 이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대요. 뭐로 쓸 때만? 첫째, 공중의 통행,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료로 쓰겠대. 이쪽으로 통행. 또 차량이 다니는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장, 주차의 전용, 또는 아파트, 연립 같은 공동주택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부분은 뭐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승강기 탑이라든지 계단탑, 장시탑 등등. 그래서 높이가 얼마 되는 거? 다락이야. 다락의 중에. 그래서 다락은 원칙적으로 이 위에다 이제 우리 한 개층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위에다 다락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럼 한 개층에 우리 위에 다락을 설치하면 요 다락 요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다락의 이 층고가 1.5m 이하밖에 안 되면, 즉 높이가 1.5m 이하밖에 안 되는 이 다락의 층고는, 층 높이는 요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붕이 일자 지붕이 아니고 경사진 지붕으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돼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요 높이가 요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이게 1.8m 이하일 때, 경사진 지붕일 때는 최대 높이가 1.8m 이하밖에 안 되는 그런 다락이 높이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다가 아무 건축물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공동주택일 것, 지상층일 것, 거기다 뭐 설치했습니까?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또는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그 차지하는 면적은 곧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면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또는 조경시설 또는 생활 폐기물 보관함 및 차지하는 면적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바다 면적의 합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바다 면적 합계. 그 다음에 연면적이 있었는데, 하나 더 연면적의 합계란 말도 있어요. 그 연면적 합계는 뭐죠? 하나의 대지 안에다가 건물이 한 개 동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두 개 동의 건물 또는 세 개 동의 건물이 같은 대지 안에 두 개 이상이 들 수 있죠. 그때 요 건축물의 연면적 더하기 요 건축물의 연면적을 더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연면적의 합계라 부른다. 연면적 더하기 연면적을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는 반드시 하나의 대지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거기 두 개 동이 세 있을 때 연면적의 합계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뭐 계산할 때일까? 용적률 계산할 때 요 연면적에서 뭐 되는 게 있죠? 제외되는 게 있어.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납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되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있다. 이것도 꼭 외워둡니다. 첫 번째는 지하층 면적. 지하층 면적은 그냥 원래 바다 면적에 산입은 해요. 지하층 면적은.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는 제외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수 용도로 사용돼.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1층 같은 데다 뭘 설치했습니까? 건축물의 1층에 주차 공간 같은 걸 확보했습니다. 그런 거 지상층에 건축물의 부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그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외되고, 마지막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다 아까 대피공간 설치하는 거 했었죠?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이것들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하고 돼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면적과 관련된 거고, 그럼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져라,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져라고 어디에 써있었죠? 국토위 계획 임의구역론들 제77조가 건폐율 제한, 제78조가 용적률 제한입니다. 바로 그 국토법에 나오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어디서? 이 건축법에서도 원래 거기 있는 걸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즉 21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져라, 용적률 몇 퍼센트라는 건 국토법에 있는 걸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우리 건축법에서 국토법과 다르게 건축법에서 다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더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규정을 건축법에서 따로 두면 그때는 무슨 법을 따른다? 건축법에 따른다라는 거. 따라서 국토법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규정하고 건축법에 따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 건축법에 있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아까 세 번째 대지의 분할 제한 있다 그랬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이걸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뭐 있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뭐 한다? 분할한대. 두 필지로 나눈대. 그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이걸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이게 주거지역이라면 최소 이 면적들이 얼마나 돼 될까?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최소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할 거. 만약 여기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면 최소 15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해야 되고, 여기가 녹지지역이라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200제곱미터. 근데 만약에 주상공록 이외 나머지 지역이 어디죠? 나머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머지란 관, 농, 자를 말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잔해교전. 여기도 얼마? 6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분할해야 되지. 이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최소 60, 150, 200 또는 60 이상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하랍니다. 따라서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6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할지 70 이상으로 할지 80 이상으로 할지 90으로 할지는 조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조례 가보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는 60이 아니라 90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서 90으로 있으니까 주거지역에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거지역은 최소 분할하는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분할하라 라고 됐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안 난다고 그랬잖아. 뭐만 나죠? 여기 시행령에서 정한 요 기준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니까 요 기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은 이런 면적에 대한 제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도 적합해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에도 적합해야 되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을 확보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란 그런 조건에 다 맞을 때만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지. 아무 때나 함부로 분할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옆에 보면 면적 제한 말고 이제 무슨 제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납니다. 그럼 높이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어디부터 잔다? 지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 잔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로 합니다. 다만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했다? 필루티 구조로 졌으면 필루티 부분은 높이에서 빼고 요 높이에서 빼고 요 나머지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는 거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시면 층고라는 게 있습니다. 층고라는 건 한 개 층의 높이를 말한 겁니다. 건물마다 이 한 개 층의 높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주택은요, 층고가 좀 일반적인 건물보다 낮아요. 상가나 사무실 보는 층고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주택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을 4m로 계산하는데 주택법에서는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 주택이 더 한 개의 층고가 층 높이가 더 낮게 계산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면 층수 산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층수는 어떻게 되는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최저 층수가 있습니다. 건폐율분의 용적률하고 계산하면 최저 층수가 나옵니다. 계산법 건폐율분의 용적률. 따라서 어떠한 대지 안에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 지을 수 있대. 그럼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 지면 아무리 못 짜도 최소한 몇 층이 나온다? 최소 4층 이상은 난다. 50분의 200 했으니까 5, 4, 20, 4층이 나오죠. 최저 4층까지는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자,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 중에 가벌은 아직 외울 거 아니고 나다라는 외우셔야 돼. 나가 뭐죠? 지하층.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다가구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아파트 연립주택에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했다? 필루티 구조로 해가지고 그걸 뭐로 쓴다? 주차장으로 쓴대. 그런 것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에 1층 전부를 필루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생각할 때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다가구나 다세주택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루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대. 뭐하고 뭐만? 다가구하고 다세주택에 1층의 전부만이 아니라 1층의 전부도 좋고 또는 그 일부를 무슨 구조로 했다? 필루티 구조로 해서 주차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뭐로 쓴다면 주택의 용도로 쓴다면 이것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종전까지는 1층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써라 그랬는데 이제 2분의 1이 안 돼도 괜찮아. 그냥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만 필루티 구조로 해놓고 그걸 주차장으로 쓴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것도 층수에서 무조건 제외시켜준다. 그래서 꼭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할 필요는 없단다 라고 됐습니다.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성당 같은 거.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까마득하게 높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한다? 4m마다 한 개 층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죠. 또 어떤 것도 있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쪽으로 따지면 4층이 되고 이쪽으로 따지면 8층짜리가 됩니다. 그럼 몇 층짜리다? 많은 층수를 계산한다. 8층으로 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가로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죠. 가로구역이라는 건 뭘 가로구역이라죠?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랍니다.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들. 이걸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이걸 가로구역입니다. 그럼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 안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준다?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구에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누가 정한다? 바로 허가권자가 정하는데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저기서 뭐로 정했다? 특별시가시 조례로다가 최고 높이 얼마라고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하고 누구만?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도지사는 정할 수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만 조례로 그 최고 높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해진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도 있고요. 동일한 가로구간에서도 최고 높이를 똑같지 않게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죠. 자, 옆 페이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겠습니다. 이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짓는 걸 너무 다닥다닥 짓지 말라는 얘기야.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를 띄워야 햇빛이 이쪽 뒤쪽에 있는 건물의 밑에도 햇빛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죠. 첫째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만 다른 지역 안 들어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1조권을 확보해서 건물과 건물 간에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건 용도지역이 아니라 건물 중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1조권을 확보해서
일정어를 떼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적과 중심상업적에서는 일조권을 확보한다 안 합니다. 왜요? 일반 상업적, 중심상업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여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를 띄워라?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거기는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가는 그런 땅값인데 거리 띄워서 질 만큼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상업적과 중심상업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일조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건 띄워서 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죠. 다음 페이지 보면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 확보 안 해도 됩니다. 이때 소형이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되는 거. 이게 소형이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작은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등의 확보량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됐죠. 자,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특별건축구역은 뭐 하는 데냐? 건축물을 짓는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있는 그 규제들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해주는 이런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랍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에 있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대. 예를 들면 평창 하면 동계올림픽 열어야 되죠? 건물 지을 거 아니야. 거기는 동계올림픽 특성에 맞도록 건축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있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거나 배제시켜주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지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이야. 어디다 지정하죠? 옆 페이지. 원래는 일정한 지역들이야. 근데 어디 지정할 수 있더냐? 작년까지는 지정 못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구역. 여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됐었습니다. 그 밑에 지정 불가 지역하고 나오죠. 어디죠? 계자, 접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포전산지 이런 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 말고도 작년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구역, 바로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구역도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됐습니다. 이제 바뀌었어. 거기서 미리 못만 거치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그때도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따라서 계자 접부는 거기는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니까 거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 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국토법에 나오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따로 도시군관리 결정하지 않아도 특별건축에서는 도시군관리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건 별도로 도시군관리구를 수립해서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변경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하지 않고도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일정한 적용을 배제한다 그랬잖아. 그중에 첫 번째 적용 안 해도 됩니다. 대지에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쳐라? 그거 규제 안 받습니다. 따라서 원래 여기가 50% 이하의 건폐율인데 거기다가 특별건축이 되면 건폐율 60%, 70%, 80% 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새로 개정된 거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용적률도 이제 뭐 하는 거야? 네 맘대로 쳐라 라고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적률도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용적률 200% 이하로 줘야 될 지역을 특별건축으로 지으면 용적률 400%, 500%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건데 이거 이렇게 지멋대로 지켰다가 땅 그렇게 지면 나중에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질 텐데 너무 과밀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통합적용 계획을 수립하랍니다. 이때 통합적용 대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술작품, 그다음에 공원, 또 부설주차장 세 가지. 미술작품, 공원, 부설주차장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뭐한다? 통합하여 적용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미술, 공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술작품의 미술, 공원하고 부설 중에 공부, 미술, 공부.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미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한 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반을 합쳐가지고 하나로다가 통합 수업한 적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미술 공부는 뭐 한다? 통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술 공부할 때는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한 반으로 합니다. 그걸 통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페이지 건축 협정을 체결한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들이
그 어떤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그때는 뭔다?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돼서 뭐한다? 어떤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그 협정에 의해서 개발할 수가 있다. 건축이나 대수나 또는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죠. 어디 지역에서만 합니까? 첫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두 번째는 정비구역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세 번째는 뉴타운 개발 중에서 존치 지역에서만 뉴타운 개발의 존치 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 났었죠. 이때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사권자들 지들이 전부 다 합의를 해가지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단다. 그래서 체결해가지고 그걸 시도사, 시장원수, 구청장이 건축협정 인가권자인데 그들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체결한 걸 가지고 시도, 시장원수, 구청한테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둘 이상의 특시 시군구에 걸쳐서 둘 이상의 특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중에 면적이 과반에 속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면적이 과반에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라고 했죠. 그럼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그걸 만약에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했어. 근데 내가 뭐한대? 땅을 팔고 떠났대. 그럼 그 땅을 취득한 사람도 건축협정 체결한 걸 뭐한다? 승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계된다는 거, 그게 원칙이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 밖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해가지고 맞벽 건축도 할 수 있고 통합적인 대상도 있고 완화적인 대상도 있고 경계벽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그 정도는 그냥 읽어보도록 합니다. 맨 밑에 건축협정을 폐지한대. 그건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아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걸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것까지만 조심하시고 그 밑에 결합건축이라는 게 있죠. 결합건축은 뭐죠? 자,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대지와 대지 간의 이 직선 최단거리가 그게 100m 이내에 두 개 이상의 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뭐 한다는 얘기야? 하나의 대지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결합을 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용적률을 어떻게 정한다? 둘을 합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A라는 대지가 있습니다. 요 뒤에 또 붙어서 B라는 대지가 있다 가정하자. 여기는 도로가 이제 옆에 샛길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 치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건 뒷길이야. 이게 주변 도로고 이건 옆으로 들어가는 샛길 도로니까 좁게 만들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죠? 앞에 있는 건 도로변에 있으니까 건물을 더 높게 짓고 있고 뒤에는 보통 더 낮게 짓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원래는 여기 용적률이 500%가 적용되는 지역이다라고 하자. 그러면 A 지역도 용적률 500%, B 지역도 용적률 500% 지어야 되죠. 최대. 근데 둘이 뭐더냐?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A 지역에는 건폐율을 용적률을 800%로 짓고 그다음에 이 B라는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몇 프로 준다? 200%만 짓다. 이렇게 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적률 300%를 이 B가 A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팔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도 용적률 500%고 여기도 500%인데 요 둘이 합쳐가지고 건물을 지면서 앞에는 용적률 800%, 뒤에는 용적률 200% 짓자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용적률 총량제라고 합니다. 용적률 총량제. 그럼 전체가 용적률 500%씩이니까 500% 질 걸 그렇게 안 하고 밑 앞쪽은 800% 짓고 뒤에는 200%만 짓는 즉 300%를 B가 A한테 용적률을 팔아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한다.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결합 건축이라고 되죠. 그런데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에 초래져선 결합건축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원칙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둘이 하는 거잖아. 근데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합건축이라든지 아까 협정 체결할 때도 하나의 땅을 누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이 땅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둘 다 내 땅입니다. 그럼 내가 결합건축한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결합건축의 계약 당사자로 봅니다. 두 필지를 혼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A 필지와 B 필지에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중요합니다. 결합건축의 체결자로 봅니다. 그럼 어디서 할 수 있죠?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사구역 같은 이런 데서는 결합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고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시 시군구에 걸치면 아까 똑같던 과반에 속하는 특시 시군구에 거기에 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때 결합건축을 관리해서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몇 년으로 한다? 30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A 필지하고 B 필지 둘이 결합건축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으면 최소 유지 기간은 원칙은 30년 이상으로 하는데 다만 결합건축 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 개축, 재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30년이 안 됐는데 중간에 먹으실 때 다시 환원시킨대. 그럼 용적률 800% 짓던 걸 여기를 뭐 한다? 500%로 다시 낮추겠대요. 그럼 300% 위에 있는 걸 더 깎아내겠대. 그럴 때는 아직 30년이 안 됐어도 원래대로 하는 거로 이렇게 환원하는 거죠. 800%가 아니라 원래 500% 다시 이렇게 환원할 때는 그때는 뭐 한단다? 아직 30년이 지나지 않아도 그때도 그 결합건축한 걸 협정을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면 원칙적으로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전원의 동의야. 아까 뭐하고 혼동하면 안 돼? 건축협정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죠. 결합건축에 대한 협정서를 폐지할 때는 결합건축협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폐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폐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 자, 빈집 좀비란 말이 나오죠. 이거 뭐죠? 빈집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다 보니까 빈집이 많아져요. 아직 우리 도심 지역에서는 별로 없지만은 저 시골 지역은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했더니 빈집으로 확인됐어. 그로부터 얼마?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한테 야, 저거 너 1년 동안 지켜봤더니 안 살고 있거든? 철거하라. 라고 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안 하면 직권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빈집 철거 명령을 조치를 명함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내에 그 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철거하는 걸 6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 들어간다? 그때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철거 예정일을 명시한 철거 통지서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소유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그 빈집도 철거 안 하면 대신 철거했다는 걸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직권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 철거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그 소유자에게 줘야 됩니다. 빈집 철거했다고 그냥 강제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그때는 감정평가한 금액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 다만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를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지가 분명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보상비를 공탁을 걷도록 됐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뭐가 남았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뭐냐? 건축법상 하지마라고 하는 각종 규제가 많은데 이걸 뭐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죠. 예를 들면 불법으로 다 증축 건축물을 짓거나 불법으로 다 건물을 짓대. 뭐하죠? 철거해. 그 증축한 거 철거해. 불법 건축물 철거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재 시험법에서는 세 군데 나와요. 국토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법에도 있단다? 여기 국토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농지법에도 있고 세 군데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할까? 그 밑에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지방세법에 나오는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시가표준액 지방세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거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위반한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위반한 면적을 곱합니다. 곱하기 다시 일정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방세법에는 시가표준의 100분의 50에다가 위반한 면적을 곱하고 거기다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이 일정 비율이 그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째는 뭐다? 신, 7이, 건, 8이, 용, 9,
허백이 이렇게 합니다.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이렇게 해서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예, 신고하지 않고 건축을 지었으면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한 면적을 곱하고 다시 곱하기 100분의 70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위반은 그럼 시가 표준액이 2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2만 원에 50%니까 1만 원이죠. 1만 원에다가 신고 안 한 위반한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1만 원에다 100을 곱하면 100만 원이죠. 거기다 다시 70%니까 100분의 70이니까 70만 원. 그 70만 원이 신고 안 했는데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그때는 7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 반면에 건폐율을 초과했다. 건폐율을 초과한 사람은 그때는 얼마 부과한다? 위반한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곱하기 100분의 80. 그때는 80만 원을 부과합니다. 용적률을 초과하면 그때는 그 초과한 면적은 똑같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그럴 때는 곱하기 100분의 90. 그래서 아까 100만 원에 90%니까 90만 원이죠. 반면에 허가받아야 될 걸 안 받고 지었다? 그때는 허가 안 받고 한 자는 그 100제곱미터를 위반했으면 100만 원 곱하기 그거의 100% 100이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00만 원 그대로 다 부과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까지 계산한 게 100만 원이라면 그때는 신고 안 했을 때는 70% 곱하고 건폐를 초과한 건 80% 곱하고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는 90% 곱하고 허가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의 100%를 다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100분의 50을 이렇게 계산한 걸 다 부과하지 않고 이 산출된 금액 또 2분의 1 이하로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종류가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이 산출된 금액을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요 금액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감액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이외에 네 가지 사유 이외에 위반한 자들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에다가 위반한 면적을 곱하고 그 밖에 그 별표에서 따로 정하는 비율을 따로 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가자. 그 밑에 가중부가도 있죠. 자, 상습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100분의 50%를 더 가중부과할 수 있고 일정한 자들은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죠. 감경부과. 옆 페이지. 그럼 얼마만 부과할까? 원칙은 몇 회 이내에서 그 최초의 시정면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최초로 시정면역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2번 부과할지 한 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횟수를 정하랍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이하로 감액할 수 있었죠. 그거는 최대 5회 한도 내에서 최대 5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 또 5회 한도에서 5번 할지 4번 할지 3번 할지는 지방자치 조례로 횟수를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부과된 건 뭐야 된다? 강제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 자, 여기까지를 뭐란다? 바로 건축법에 난 이행관념이라는 게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죠? 주택법하고 농지법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걸려서 그때까지 끝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